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나타났고 러시아군이 진격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인들이 직접 목격했어요. 1만 명이 넘는 북한군이 실제 전투를 벌이고 있더군요. 유럽이 발칵 뒤집혔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7조 원짜리 한국 무기를 사겠다던 폴란드가 갑자기 계약을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폴란드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커지면서 국민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죠. 여론조사에서는 국가 방위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겠다는 응답이 70%를 넘었지만 정작 정치권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군부는 긴박했습니다. 군 지휘관들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현실에서 방산 계약이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는 걸 절박하게 느끼고 있었죠. 그때 한국의 K2 전차가 유럽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성능, 빠른 납기,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유럽 각국이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했던 상황에서 한국은 단 1년 만에 초기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럽의 안보를 뒤흔드는 발언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차기 대통령의 한마디는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죠.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해도 보호해주지 않겠다. 미국 차기 대통령의 이 한마디는 유럽 전역에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국경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 불안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폴란드는 예상치 못한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점령지에서 마을들을 하나둘 회복하며 세력을 넓혀갔고 이제는 북한 특수부대까지 전선에 투입되었죠. 우크라이나군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우리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게다가 우크라이나와도 이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을 들여오려 했던 겁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위험한 시기에 계약을 흔드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차기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를 5%까지 올리라고 요구했어요. 지금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유는 서둘러 자체 방위 계획을 세우고 있죠. 2030년까지 유럽산 무기 비중을 50%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당장 1000억 유로가 필요한데 EU가 내놓은 예산은 고작 15억 유로에 불과합니다. 그런 와중에 폴란드 새 정부가 한국에 던진 충격적인 요구. 과연 우리의 선택은 옳았던 걸까요? 이제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간 폴란드 육군에서 복무하고 국방부에서 군수계획국장을 지낸 아담 코발스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폴란드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일들을 이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폴란드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취임 직후 이렇게 말했어요. 전 정부가 체결한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하겠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몬 호어브니아 하원 의장이 전 정부의 계약들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겁니다. 그것도 총선 이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요. 사실 저는 그때 국방부 군수계획국장으로 있었습니다. 1000대의 K2 전차, 672문의 K9 자주포. 이 계약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죠.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16조 9천억 원. 폴란드가 한국과 맺은 방산 계약의 총 규모입니다. K2 전차만 해도 1000대죠. 우리 폴란드 육군 전체 전차의 2배가 넘는 숫자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큰 계약을 맺었는지 아시나요? FA-50, 전투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72대까지 유럽 전체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우리 폴란드는 절박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2, 3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장 빠른 납기, 최고의 성능.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2024년 4월 천무 72대 계약을 앞두고 폴란드 측이 갑자기 새로운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2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에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을 요구한 거죠. 부하슈차크 전 국방장관은 분노했습니다. 새 정부가 포퓰리즘적으로 한국 무기를 폴란드산으로 대체하겠다고 할 텐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요. 당시 폴란드 내부의 정치적 갈등은 방산 계약 문제를 단순한 국방 정책이 아니라 정권 교체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새 정부는 전임 정부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의지가 강했지만 그로 인해 군 관계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죠. 특히 폴란드 육군 내부에서는 한국 무기의 실전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K2 전차의 성능 테스트 결과가 발표되자 군인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 성능이면 러시아군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는 확신이 퍼졌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유럽산 무기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외교적 압박이 거세졌고 EU 차원에서도 방위산업 내 유럽 비중을 늘리라는 요구가 이어졌죠. 현지 언론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RMF24는 안보가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죠. 마치 폭풍전야처럼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기 국방장관 내정자의 발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계약을 분석하고 평가하겠다고 했어요. 마치 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는 듯한 태도였죠. 더 놀라운 건 우리 군 수뇌부의 반응이었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이미 K2 전차의 우수성을 인정했고 장병들도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K2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드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졌다는 걸. 그런데 왜 정부는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2025년 1월 폴란드 외무부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현재의 안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부 계약의 범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검토라. 그들은 이것을 단순한 검토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에 추가로 요구한 금융 지원 규모가 무려 2조 원을 넘었거든요.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계약 체결 당시엔 없던 조건을 새롭게 요구한 겁니다. 마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핑계를 찾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 방산기업들의 반응은 당황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생산 라인을 가동했고 폴란드 납품용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현지 언론도 들끓기 시작했죠. 바르샤바 일보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폴란드군 장병들의 반응이었어요. K2 전차로 훈련을 시작한 부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우리가 기다려온 최신의 전차를 이제 와서 포기한다고요? 현장에서 직접 장비를 다뤄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진정한 가치를.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도 폴란드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독일의 군사 전문지 BMV는 폴란드가 자국의 안보를 정치적 도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SNS에서는 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죠. 전 정부의 모든 것을 뒤집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러시아가 코앞인데 무기 도입을 미루자고. 이러한 논쟁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실제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위대는 거리로 나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죠. 한 시위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삼키려 하고 있다. 다음 차례는 우리다. 반대로 새 정부 지지자들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일부다. 한국 무기를 살 돈이 있다면 유럽 방산을 강화해야 한다. 라며 맞섰죠. 갈등이 깊어지면서 군사 전문가들까지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외면한다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다.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 관계자들이 독일 라인메탈, 프랑스 넥스터와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럽의 방위산업 강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는 최소 3년이 지나야 납품이 가능했고 가격은 K2 전차보다 30% 이상 비쌌어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이미 지불한 계약금이었습니다. FA-50 전투기 계약금만 해도 1조 2천억 원.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새 정부는 이런 질문에 답하지 않았어요. 계약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여론의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며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허공에 날릴 작정이냐?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쓸 수는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언론 역시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폴란드 방송사는 특집 보도를 통해 한국과의 방산 계약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분석하며 새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죠. 특히 한국 무기의 신뢰성과 빠른 납기라는 장점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결정을 둘러싼 의문이 증폭됐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위기의식이 커졌습니다. 한 고위 장교는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번 계약을 포기하면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움직일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언론에 흘러나오며 더 큰 파장을 일으켰죠. 2025년 1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군이 동부 전선에서 빠르게 진격하며 우크라이나군은 힘겨운 방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북한군의 모습이었죠. 우크라이나군 정보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참전한 것으로 보이며 1만 명이 넘는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우폴과 하르키우 지역에서는 이미 북한군 사상자도 발생했어요. 폴란드 국경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곳까지는 고작 200km, 전쟁의 포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무기 도입을 미루자고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미국에서 폭탄과도 같은 발언이 터져 나왔어요. 차기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국방비를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한 겁니다. 2%도 못 맞추고 있는 현실에서 말이죠. 더 충격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국방비를 못 내는 나라는 러시아가 공격해도 보호하지 않겠다. 유럽 전체가 얼어붙었죠. 폴란드 정부는 이 발언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일부 관료들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죠. 경제 전문가들 역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방비를 5%로 끌어올리는 것은 경제 구조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폴란드처럼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더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른 방안을 모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폴란드의 역할이 커지길 기대하고 있었죠. 우리 폴란드는 GDP 4.2%를 국방비로 쓰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제 5%를 달성하라니 도대체 이 막대한 돈은 어디서 마련해야 하는 걸까요? 유럽연합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030년까지 유럽산 무기 비중을 50%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필요한 예산이 무려 1,000억 유로. 그런데 EU가 내놓은 돈은 고작 15억 유로에 불과했습니다. 프랑스는 공동 채권 발행을 주장했고 독일은 반대했죠. 결국 각자 도생이 시작됐어요. 독일의 라인메탈은 헝가리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고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병사 교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전쟁의 먹구름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와중에 우리 폴란드는 더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우크라이나가 한국산 무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 납세자의 돈으로 산 무기를 다른 나라에 줄 수 없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새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나토 동맹국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폴란드가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잃으려 하고 있다. 영국 BBC의 보도였어요.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들도 폴란드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독일 외교관은
비공식적으로 폴란드가 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불안은 곧 유럽 전체로 번질 것이다라고 경고했죠. 유럽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실전 성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상태였으니 폴란드 정부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러한 논란이 거세지는 와중에 폴란드 내부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 정부 관계자들이 독일 라인메탈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유럽 방산 산업 강화를 명목으로 진행된 협상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과의 계약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됐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먼저 움직였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한국과 방산 협력을 타진하기 시작했어요. K2 전차와 K9 자주포. 우리가 거절했던 바로 그 무기들이었습니다. 우리 육군 수뇌부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먼저 확보할 수 있었던 무기들인데 그들의 우려는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협력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며 폴란드와의 협력 가능성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었죠. 방산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폴란드가 놓친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영국 제인스 리포트의 지적이었죠. 현지 언론도 달라졌어요. 우리는 무엇을 잃었나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K2 전차의 자동장전 시스템, K9 자주포의 세계 최장 사거리. 우리가 포기하려 했던 무기들의 진짜 가치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죠. SNS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러시아는 전쟁 준비하는데 우리는 뭘 하는 거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건가? 결정적인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이 K9 자주포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긴 사거리와 높은 정확성을 특히 주목했습니다. 러시아와의 대치 상황에서도 가장 적합한 화포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왔죠. 우리 육군 지휘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K2 전차의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이 레오파드보다 뛰어나다는 걸. K9 자주포의 사거리가 우리가 보유한 어떤 화포보다 긴 것도. 폴란드 언론은 새 정부의 금융 지원 요구가 기존 계약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포기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였죠. 그러나 한국 방산 기업들은 이미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체코와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가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현직 국방부 장교였던 제가 직접 보고 듣고 있었죠. 우리가 거절한 K2 전차를 다른 나라들이 서로 차지하려 경쟁하는 모습을 가장 먼저 가장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군사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가치는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우리의 철회는 곧 외교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방산 계약의 실패를 넘어 폴란드의 외교적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폴란드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죠. 한 나토 관계자는 유럽 안보 체제에서 폴란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협력 관계를 훼손하면 동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 방산 기업들은 새로운 파트너들을 통해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체코, 루마니아, 그리고 에스토니아까지 한국 무기 도입 계약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생산 라인은 풀가동 상태에 들어갔죠. 폴란드가 다시 협력을 모색했을 때 상황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체코와 루마니아 등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고 폴란드와의 계약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져 갔죠. 반면 EU의 자체 방산 계획은 여전히 진전이 없었습니다. 1,000억 유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작 15억 유로의 예산만 확보되었으니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최고의 파트너와의 관계가 흔들린 것은 단순히 계약 문제를 넘어 유럽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를 잃을 위험을 초래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었어요.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상황.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최고의 성능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적 계산으로 이 파트너의 신뢰를 저버렸죠. 한국은 이제 유럽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체코,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 여러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며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죠. 반면 우리 폴란드는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전 젊은 장교 하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든 걸 뒤집으려 했던 우리의 오만함, 유럽의 자존심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편견, 그리고 현실을 외면한 안일함까지.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그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방산 강국으로 성장해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파트너의 신뢰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정치적 계산이 국가의 안보보다 우선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 폴란드의 선택은 많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더욱 거세지고 미국은 더 많은 국방비를 요구하고 있죠. 유럽의 방산 계획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신뢰. 어쩌면 이게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일지도 모르겠어요. 국제관계에서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되찾기 힘들다는 걸 폴란드는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겐 이미 새로운 파트너들이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순간의 정치적 계산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이번 폴란드의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제 유럽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으며 세계적인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빠른 납기, 뛰어난 성능, 그리고 확실한 품질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죠.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도약과 더불어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